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가능학원의 원장 이영경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당뇨병 많이 듣고 있는 질환이죠. 당뇨병 그대로 풀어볼까요? 예,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소변은 혈액을 걸러내서 나오는 성분이라면 혈당치가 높은 질환을 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은 혈당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혈액의 일정 용량의 혈당치보다 높다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걸러내는 게 되겠죠. 이렇게 걸러내서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포함돼서 당뇨병이 될 거다. 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정상 혈당치가 어떤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자, 정상 혈당치란 어느 만큼일까? 예, 80에서 120mg per 데시리터. 혈액 100ml 속에 80에서 120mg 정도의 당이 섞여 있을 때 이게 정상 혈당치다. 요거 좀 알아두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정상 혈당치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못하고 혈당치가 너무나 높다. 그러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인슐린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슐린이 결핍되어지면 혈액에 혈당치가 높아질 거고 당연히 소변에 당이 섞이게 될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인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자, 심장을 하나 그려놓고요. 전신에 혈액순환이 이렇게 심장으로부터 빠져나가지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먹고 있는 거, 하루 중에 주로 먹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요? 예, 탄수화물이죠. 에너지, 근본이 되고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지면 당이 되어져서 당이 우리 혈액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혈액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혈당치 이상의 당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각 전신의 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자, 인슐린이 당과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밀어내줍니다. 다시요. 혈액에 있는 당은 인슐린이 결합을 해서 세포로 밀어내고 이 세포는 에너지원인 당을 가져다가 활기차게 신진대사에서 활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슐린이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처럼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게 될 것이다. 인슐린이 결핍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당뇨병의 기초적인 지식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생겨지는 원인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뭐가 결핍돼서 그렇다. 인슐린 결핍이다. 인슐린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볍게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고가시험은 그다지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뭐죠? 그러면 인슐린이 결핍돼서 발생하는 내분비계 질환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종류를 묻죠. 당뇨병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당뇨병은 예전에는요, 소아형 당뇨와 성인형 당뇨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일형 당뇨와 그리고 2형 당뇨,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볼게요.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에게 옵니다. 주로 소아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1형 당뇨라고 말했던 것을 소아 당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2형 당뇨는 주로 성인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 당뇨와 소아 당뇨로 나눠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왜 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1형 당뇨나 2형 당뇨나 당뇨병은요, 유전인자, 즉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가족력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즉 유전인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형 당뇨 경우에는요, 생활습관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습관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타고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겨지는 당뇨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상당히 생활습관과 관련이 커져버립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미 유전정보상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생활습관이 온전하고 바랐다면 2형 당뇨가 생기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이 부족하고 또 비만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생겨지는 당뇨, 이거를 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게요. 예전에는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주로 성인에게 2형 당뇨가 생겨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소아들도 생활습관이 잘못되고 패스트푸드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운동이 결핍되고 부족해서 소아에게도 2형 당뇨가 많이 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소아형 당뇨가 아니고 1형 당뇨라고 하자. 주로 소아에 오긴 하지만 생활습관과 무관하면 1형 당뇨라고 하자. 근데 2형 당뇨는 주로 성인에게 오기도 하지만, 즉 생활습관병으로 오기도 하지만 소아가 생활습관이 잘못됐을 때는 2형 당뇨가 온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1형 당뇨 경우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유전 정보가 있고 생활습관과 크게 관련이 없는 1형 당뇨 경우에는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필수적으로 투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필수적으로 사용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데 2형 당뇨 경우에는요, 인슐린 비의존성입니다. 인슐린 비의존성이다. 그러니까 꼭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는 건 아니다. 즉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을 절대로 투약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인슐린을 꼭 투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경구, 혈당, 다시요. 경구, 혈당, 강화제, 강화,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죠. 경구, 혈당, 강화제를 써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돼서 혈당치를 완전히 완벽하게 낮춰야 되는 상황, 또는 중증 당뇨여서 혈당치가 너무 높다 등등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인슐린을 투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슐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2형 당뇨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각 상식이요. 우리 인슐린을 투약할 때는요, 인슐린은 천천히 흡수돼서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슐린 투약의 방법은
자, 투약의 방법은 반드시 피하 주사를 해야 됩니다. 피하 주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뇨성 혼수여서 너무 혈당치가 높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정맥 투약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아주 예외 상황이고요. 인슐린은 피하 주사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 지방에 이것을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투약을 하게 된다면 이 피하 지방이 딱딱하게 섬유성 변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하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해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투약을 해라.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하 주사하는 것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문지르면 흡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문지르지 않는다. 이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지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요. 또 하나 인슐린은 항상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 냉장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인슐린을 이렇게 다시 투약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섞은 후에 이것을 꺼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섞어줄 때 위아래로 거세게 막 흔들어 버리면 거품이 생겨서 정확한 용량을 계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줄 때는 손바닥 사이에 놓고 골려서 잘 섞어준 다음에 꺼내서 투약한다. 이런 것들을 인슐린 투약에서 잘 알고 있는지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이렇게 거의 당뇨병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생 동안 당뇨병이 발생돼서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는 사람이 꼭 주사로 해야 되는가? 혹시 경구적으로 인슐린을 투약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위산과 결합이 되어지면 전혀 약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인슐린 투약법도 나름대로 꼼꼼히 알아두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해놓고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강조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자, 당뇨병은 뭐지? 인슐린이 결핍되는 질환이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일형 당뇨는 주로 소아에게 오지만 모두 소아에게 온다. 주로 그러겠네요. 일형 당뇨는 생활 습관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 당연하겠죠. 가족력과 관련이 크다. 그런데 인슐린 의존성 당뇨이며 필수적으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한다. 이형 당뇨는 주로 성인에게 이 부분 좀 강조하려고요.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운동 부족이나 비만을 방치하게 된다면 소아에게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형 당뇨를 성인용 당뇨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가족력 물론 관련이 있고요. 이때는 인슐린 비의존성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경구혈당 강화제를 강하 떨어뜨리는 겁니다. 강화가 아니라 강하 떨어뜨리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인슐린이 아니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입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형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투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는 종류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증상.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다 증상이라고 하고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3다 증상은 뭐냐? 그러면 당뇨, 오줌을 많이 눈다. 그리고 오줌을 많이 누니까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나겠죠. 그래서 다음 갈증이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포도당으로 전환된 이 성분을 세포로 밀어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먹은 것과 똑같이 아주 많이 식욕이 촉진돼 버리고 먹고 싶은
싶어진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식이라는 3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3다 증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은 체중이 감소한다, 체중 감소, 등등의,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합병증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당뇨병의 증상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 볼게요. 다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람을 그려봤습니다. 왜 이런 3다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이 감소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봐볼게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색깔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장, 그리고 온몸의 혈액순환, 온몸의 혈액순환. 그런데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성분으로 섭취해서 혈액에는 포도당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혈액에 있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인슐린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슐린이 없고 지금 혈액에 당이 너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근데 세포, 그리고 세포 사이에 세포 간질, 자, 여기에는 많은 수분이 있습니다. 우리 체중의 60%는 수분이고 그 수분 중에 혈액 성분은 겨우 7, 8%고요. 나머지 52, 53%는 조직에 있는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들이 혈당치가 높아서 혈액이 달콤하고 혈액이 끈적하다면 혈액의 삼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야 될 수분들이, 즉 세포 안에 있는 물이나 세포 밖에 있는 물이나 조직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모두 당으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은 탈수에 빠질 거고, 그러겠네요. 조직에 있는 물들은 혈액으로 많이 쏠려 들어가서 탈수에 빠질 거고 혈액량은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질까요? 신장에서 그것을 다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혈액으로 스며들어간 조직액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뇨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을 많이 먹었다, 과일을 많이 먹었다, 수박을 엄청 많이 먹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든가요? 오줌을 많이 누게 되죠. 근데 당뇨병 환자가 당뇨가 되는 거는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라 조직에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분을 혈액으로 빨아들여서, 왜요? 혈당치가 높아서 혈액의 삼투 농도가 높으니 혈액으로 빨아들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수에 빠지겠죠. 이렇게 탈수에 빠지면 어때요? 갈증이 나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다음,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갈증이 많이 난다. 당연히 그러겠죠. 또 하나, 우리가 먹어서 흡수한 당이 세포로 이동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색깔을 한번 표현 드려볼까요? 다음, 다갈, 다뇨. 이게 지금 3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체중 감소도 있다 그랬죠? 이 부분 조금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체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 비축되는 지방은 필요에 따라서 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 볼게요. 당뇨병 환자는 먹어서 흡수한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내 몸에는 당이 부족하고 에너지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을 당으로 전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했으나 이 당은 또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유추해낼 수가 있죠. 피하 지방을 당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계속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피하 지방이 많이 감소가 됐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당연히 체중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될 거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3다 증상인 당뇨 다음 다식과 체중 감소에 대한 거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공부는 이해가면서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증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볼게요. 자,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당연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이요법.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중성분은 탄수화물이고 이 탄수화물을 예를 들어 막 혈당치가 확 높아지는 그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의 첫 번째 식이요법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식이요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 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절대 섭취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 비율을 바꿔줘야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탄수화물을 총 필요 칼로리의 65% 정도 먹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60%만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정상인은 단백질이 15% 주면 되는데 대신 단백질이 15%가 아니고요. 자, 20%로 탄수화물에서 5% 줄인 것을 단백질로 먹어줘라. 그리고 지방은 일반인과 똑같이 2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탄단지 비율을 알 때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데 탄수화물을 60%나 먹으라고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긴 하되 이 탄수화물의 섭취 방법을 바꿔보자. 뭘 줘야 하다면요, 복합 섬유질을 함유한 공유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함유한 공유 중요하니까 꼼꼼히 써보고 있습니다. 복합 섬유질을 함유한 공유를 선택해라. 자, 말이 좀 기네요. 뭐죠? 백미를 먹지 말고 도전 과정을 조금 덜 거쳐서 7분도, 8분도, 즉 현미를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미는 복합 섬유질이 많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흡수되는데 빨리 흡수되지 못하고 천천히 흡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팍 높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공유들을 표현해보자면 현미, 또 통밀,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것. 그래서 보리밥 먹어라, 현미밥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합 섬유질을 하면 공유를 줘야 한다.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당을 먹지 말고 단순당 금세 흡수되는 거 먹지 말고 복합당을 섭취해라. 이렇게도 기억하는 거 좋겠습니다. 복합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 지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표현하는 당 지표가 100에 가까운 거 먹지 말고 당 지표가 0에 가까운 것을 선택한다.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가까운 것을 선택해라. 이 모든 게 다 복합 섬유질을 함유한 공유를 먹어라. 이 모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4번. 총 칼로리를 낮춰줘라. 총 칼로리를 낮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뇨는 1형 당뇨보다는 2형 당뇨가 더 많은 거고 2형 당뇨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과 비만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총 칼로리를 낮춰줘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깊숙이 알아둘 게 있습니다. 총 칼로리를 낮추는데 얼마큼 낮출 거냐? 모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표준 체중을 계산한 다음에 그 표준 체중에 30칼로리를 곱해서 그것이 총 필요 칼로리가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160cm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 체중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60kg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하네. 60kg 곱하기 30칼로리. 그래서 1800칼로리 먹어야지 맞을까요? 땡! 아닙니다. 여기서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거 지워보겠습니다. 아니다.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표준 체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표준 체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현재 체중은 전혀 가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키를 가지고 계산해야죠. 자, 160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키, 즉 160cm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곱하기 0.9를 하면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 표준 체중이 구해집니다. 다시요. 키에서 100을 빼고요. 곱하기 0.9를 했다. 이것이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표준 체중을 구해보니 160-100 그러니까 60 곱하기 0.9 그러니까 6, 54 54kg이 이 사람이 표준 체중입니다. 그러면 64kg이구나. 근데 1kg당 30칼로리를 먹으면 돼.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곱하기 3 해볼까요? 30 해볼게요. 0 하고요. 3, 4, 12. 1 올라가서 1620칼로리만 섭취해라. 그러면은요, 여기서, 자, 보통 여자 성인이 60kg인 사람이다. 54kg인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1일 칼로리가, 총 필요 칼로리가 약 20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환자는 1620칼로리만 먹어라. 그러니까 총 칼로리를 낮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필요치 않은 복잡한 부분은 좀 지우고요. 그래서 강조할 말씀을 남겨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총 칼로리를 낮춘다. 구하는 공식은 1kg당 30칼로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좀 줄여라. 일반 성인은 65%를 주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60%로 낮춰라. 하나도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복합 섬유질을 함유한 곡류를 먹어라. 즉 흡수 속도가 느린 걸 먹어라. 그건 뭐니? 현미, 통밀, 보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단순당 안 된다. 복합당을 섭취해야 된다. 단순당이라 함은 당 지표가 100에 가까운 건데 그런 거 주지 말아라. 왜냐면 빨리 흡수가 될수록 혈당치를 조절할 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표가 0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총 칼로리를 낮춘다. 이때 총 칼로리를 낮추는 기준은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1kg당 30칼로리를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항목이고요. 꽤 문제로 잘 나오니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요법을 강조하고 있죠. 자,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하세요. 이거는 거의 기본적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자면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에 있는 당은 인슐린이 데려다가 세포에 밀어 넣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데도 세포, 특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육세포에다 밀어 넣어서 이것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육이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에 있는 당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빠져나와서 이 근육이 에너지로 사용해 버립니다. 오,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있는 당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운동요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당치를 낮추니 아주 좋다. 그런데 이 운동요법을 하는 것은요, 식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치가 꽤 높아졌을 때, 운동을 했을 때 효율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의 운동요법을 할 때 너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과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과한 운동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활동을 시작하면 혈액에 있는 당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당을 너무 많이 빼서 사용하겠죠? 그러면 결국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인데 이 사람은 인슐린을 투약을 오늘 적정량을 받았습니다. 자,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식사를 걸렸습니다. 식사를 걸렸어요. 그리고 등산을 했어요. 너무 심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했습니다. 과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환자인데 이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투약해서 혈당을 딱 맞췄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지 않았어. 어머, 어떡하죠? 거기에 과격한 운동까지 했습니다. 이 환자는 뭐가 발생하냐면 저혈당이 되어집니다. 저혈당이 너무 심해지면 슈크에 빠지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슐린 슈크라고 합니다. 인슐린 슈크에 빠지는 이유는 너무 저혈당이 됐기 때문이고 너무 과격한, 대부분 과한 운동을 했을 때 인슐린 슈크에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 슈크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빨리 당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슈크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머니 속에 사탕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어주면 금방 인슐린 슈크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생각 하나 해볼게요. 나 지금 인슐린 슈크에 빠진 것만 같아. 이런 거는 인슐린 슈크인데 라는 증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인슐린 슈크가 의심되느냐? 자, 여러분, 혈당이 떨어지면 혈당을 높이기 위한 호르몬들이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그리고 글루카곤, 또 티록신, 그리고 코티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되게 많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다시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딱 한 가지지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티록신, 코티솔, 성장 호르몬 이렇게 5가지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급히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러면 에피네프린은 뭐 할 때 나오는 거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더더기 말을 다 빼고 보니 인슐린 슈크에 빠졌을 때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흥분하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높이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교감신경 흥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보편적인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인슐린 슈크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교감신경 흥분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심계항진이 나타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나고요. 매우 창백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혈당 증상이구나 하나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근육도 있지만 아까 우리 운동요법하면서 표현드렸죠. 근육은 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또 하나 당을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 뇌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면 뇌대사가 안 되겠죠. 뇌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서 혼돈이 나타나거나 또는 두통이 나타난다. 아주 심한 두통과 함께 혼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표적인 인슐린 쇼크로 보는 거고, 그럴 때는 혈당을 빨리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탕을 줘야 한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꽤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 바꿔서 좀 표현 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꽤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인슐린 쇼크입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식사를 걸렀다든가 또는 과격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인슐린 쇼크에 빠지게 할 거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인슐린 쇼크. 자, 그러면 인슐린 쇼크에 빠지면 빨리 사탕을 줘야 되는데 인슐린 쇼크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정도는 알아두라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계항진, 식은땀이 나고요. 창백해집니다. 혼돈,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두통. 이런 게 나타나면 지금 인슐린 쇼크가 나타나고 있구나. 빨리 꺼내서 사탕을 줘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정말 쇼크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 그 환자를 누군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주머니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나 당뇨병 환자입니다 라는 당뇨병 환자 증명카드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사탕이 주머니에 보통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사탕을 빨리 꺼내서 줘라.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꽤 강조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운동요법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또 하나는 인슐린을 투약한다. 그런데 인슐린을 투약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경부,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거다 말씀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3대 치료법 강조 말씀드립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한 이제 또 강조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당뇨병 환자는요, 발간호를 꽤 중요시 봅니다. 왜 발간호가 중요한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발이 썩어서 괴사돼가지고 다리를 절단했대,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발이 건강상 매우 취약할까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당뇨병 환자는요, 혈액이 좀 끈적합니다. 혈액이 왜 그럴까요? 혈당치가 높으니까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하다면 굵은 혈관, 즉 심장에 가까운 우리 몸 요소에는 혈액순환이 그나마 가지만 심장에서 가장 먼 발까지는 혈액순환이 잘 가지 못합니다. 혈관이 가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에는 당뇨병 환자 발의 무혈성 괴사가 우려됩니다. 무혈성 괴사, 아주 무서운 거네요. 혈액순환이 가지 못해서 괴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발에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는 발의 괴사를 촉진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 발간호를 할 때는요, 발톱을 일자로 깎는다. 상식인데 문제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그 다음에 손톱 깎기, 발톱 깎기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줄을 이용해서 다듬어라. 줄 다듬기. 이것도 꽤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샌들 신지 말아라. 좋지 않다. 왜요? 샌들은 발을 전체를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그러니까 발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로부터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샌들 신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라. 굽 낮은 신발을 신때 뭉툭한 신발을 신어라. 앞이 뭉툭해야 되겠다. 그래야 발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서 좋고, 뭉툭하니 발톱이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이 건조되지 않게 해야 된다. 건조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습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보습제를 발라줘야죠. 로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잘 들으세요. 로션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발가락 사이사이에 로션을 바르는 건 안 됩니다. 왜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로션을 발라놓으면 발가락 사이사이가 너무 습해집니다. 그러면 곰팡이균이 성실할 수 있고, 그래서 염증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습제로 로션을 발 전체에 골고루 바르는 건 좋지만 발가락 사이사이에 바르는 건 좋지 않다. 또한 발을 잘 씻어라. 그런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건조시켜라. 그러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을 때 수건으로 문질러 닦지 말아라. 문질러 닦으면 발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드려서 닦아라. 뭐 이런 것들도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 발 간호는 여러모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발 간호 모혈성 괴사가 되지 않도록,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일자로 깎는다, 줄로 다듬어라. 발톱깎이 쓰지 말자. 샌들 안 되고 굽이 낮은 그리고 뭉툭한 신발을 신어라. 반드시 양말을 신어야 돼요. 양말이 좀 두툼한 걸 신어줘서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하나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당뇨병 환자는요, 발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발가락 끝까지 분포되는 신경의 센서가 많이 약화됩니다. 즉 감각이 무뎌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운동화를 신고 신발도 뭉툭하고 좋아요. 그래서 또 양말도 신고 활동을 했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운동화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왜 이렇게 발이 아프지? 그래서 운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발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운동을 그만하고 조절을 할 겁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는요, 센서가 약화되기 때문에 운동화가 너무 좀 끼거나 아파서 불편한데 이거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야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의 상처를 나의 느낌으로 아픈데 이런 감각으로 잘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발에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드리는데요. 당뇨병은 친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분비계 질환이 국가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흔히 많이 나왔던 게 뭔가요? 그러면 그것은 실은 당뇨병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